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내분비 세 번째 시간이고요. 갑상선 질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상샘 호르몬의 생리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상샘 저하증,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샘염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상샘의 조직학을 보면요. 이 갑상샘은 이게 크게 보면은 꼭 그 유리 깨진 것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사이로이드 폴리클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폴리클은 이제 겉부분에 폴리큘라 셀들이 에피텔리움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렇게 콜로이드라는 용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클들 사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라폴리큘라 셀들이 있는데요. 이 폴리큘라 셀들은 주 기능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고, 이 파라폴리큘라 셀들은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칼슘 레벨을 혈액에서 낮추는 게 주요 기능이죠. 그래서 이 파라폴리큘라 셀에서 암이 생기는 거는 메듈러리 사이로이드 캔서고, 그 다음에 폴리클에서 캔서가 생기면은 이제 파필러리 사이로이드 캔서 아니면은 폴리큘라 사이로이드 캔서 이런 것들이 되죠. 근데 이 갑상샘 질환은 이 폴리큘라 셀들에서 만드는 사이로이드 호르몬, 그러니까 티록신, 요거의 생산과 분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사이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게 뭐 하는 놈이길래 문제가 되는 거냐? 요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이로이드 호르몬, 티록신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 애시드에 아이오딘을 붙여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갑상선에서는 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한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아이오딘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아이오딘을 붙여주는 효소가 타이로이드 펄옥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요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타이로이드 펄옥시데이즈는 이제 아이오딘을 붙이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결국에 그것들을 이제 2차 가공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T4라든지 T3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다 담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얘가. 어쨌든 간에 이 TPO라는 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효소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때 이 타이로신에다가 아이오딘을 3개 붙일 수도 있고 4개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개 붙이는 거는 T4, 그 다음에 3개 붙인 거는 T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상샘에서는 주로 4개짜리 T4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메이저 타이로이드 프로덕트고요. 요 T3는 처음부터 생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요 T4에서 아이오딘을 하나 떼어내요. 그 떼어내는 효소 이름이 5-디아이오디네이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디아이오디네이즈는 이제 갑상샘보다는 페리퍼럴 티슈에 주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퍼럴 티슈의 5-디아이오디네이즈에 의해서 이제 4개짜리 그 아이오딘 중에 하나를 떼내는데, 그때 제대로 된 위치에서 떼내면은 효과가 있는 T3가 생성이 되고요. 반대쪽에서 아이오딘을 떼내면은 효과가 없는 리버스 T3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 리버스 T3, RT3는요, 효과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몸에서 꾸준하게 생성되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성되자마자 제거가 되는데,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sick euthyroid syndrome이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RT3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sick euthyroid syndrome에서 쓸 수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 갑상샘 호르몬의 생성에 아이오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오딘, 우리는 말로 이제 옛날에 요오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아이오딘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게 해조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요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아이오딘 디피션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아이오딘이 갑자기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CT를 찍을 때 아이오딘 베이스드 컨트라스트를 주입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재료가 갑자기 풍부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하이퍼사이로이드, 심하면은 사이로톡시코시스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조드-바세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아이오딘을 준다? 그러면은 이건 특이한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가 너무 많이 올려와가지고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당황해서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생성이 아예 잠깐 팍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울프-차이코프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 2주 정도 사이로이드 호르몬 글랜드가 딱 마비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사이로이드 호르몬 분비가 확 심해져요. 이 조드-바세도 이펙트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요거 두 가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사이로이드 호르몬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거는 우선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혈액에서는요, 이제 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만들어가지고 혈액으로 내보내서 표적장기로 이동해가지고 표적장기에서 기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표적장기가 우리 몸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혈액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냐면은 이 타이록신 바인딩 글로불린, 줄여서 TBG라는 단백질의 결합을 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혼자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혼자 돌아다니는 프리 호르몬만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 TBG에 결합할 수 있는 녀석은 이제 T3도 있고 T4도 있는데 실제 우리 몸에서 효과가 더 강한 것은 T4보다는 T3라 그래요. 그래서 이 T3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자체의 이제 그 본연적인 기능을 조금 더 강하게 낼 수는 있지만 단점이 반감기가 짧아가지고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5-디아이오디네이즈라는 이 효소가 페리퍼럴 티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페리퍼럴 티슈에서는 이 디아이오디네이즈를 가지고 있다가 T4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를 T3로 바꿔가지고 이제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기능을 촉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사이로이드 호르몬은 기능이 이제 신경계와 뼈의 성장이에요. 특히 신경계와 뼈가 크게 성장하는 때가 어디냐면은 태아 시기, 그 다음에 신생아. 그래서 태아 때 엄마가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라면은 아이의 신경 발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도 간혹 congenital hypothyroidism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해서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거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키도 거의 안 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로스 호르몬 결핍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그런 난쟁이 상태가 돼버립니다. 신생아의 근골격계 그리고 그 신경계 발달에 필수적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요 베타 아드레너직 이펙트 상승이죠. 그래서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은요. 카테콜아민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 베타 리셉터의 숫자를 늘리고요. 베타 리셉터 숫자 늘리고 그 다음에 그 리셉터가 들어오면은 우리 그 세포 안에서는 세컨더리 패스웨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신호를 증폭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증폭하는 것도 보통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이 증폭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1 리셉터의 자극도 쉽게 되고 자극되면은 반응도 세게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카테콜라민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특히 뚜렷하게 기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도 올라가고 스트로크 볼륨도 올라가고 컨트랙터리티 모두 높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카디악 아웃풋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테콜라민 센시티비티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 즉슨 이제 그 교감신경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거나 마찬가지는 거잖아요.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셜 메타볼릭 레이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블러드 슈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피드 브레이크다운도 올라가죠. 우리 몸이 지금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글루코스 레벨도 높이고 그다음에 라이포라이시스 통해 가지고 이제 프리 패티 아시드도 많이 돌아다니게 시켜 가지고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생겨야겠죠. 근데 요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일체에 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카테콜라민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테콜라민은 반대로 또 이 5-디아이오디네이즈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실제로 우리 페리퍼럴 티슈에서 효과가 강한 것은 T4가 아니고 이제 5-디아이오디네이즈에 의해서 대사가 된 T3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카테콜라민은 T4를 T3로 만들어가지고 기능을 강하게 만들고 그럼 T3는 다시 카테콜라민 센시티비티를 높여가지고 카테콜라민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요거는 그 파지티브 그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조금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카테콜아민과 사이로이드 호르몬 자체의 생산량이 이 과정에서 변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그거에 대한 센시티비티만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텝 1에 가끔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이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나 아니면은 사이로톡시코시스의 증상들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이제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덥고 뭐 그 다음에 막 저 카디악 아웃풋이 너무 올라가지고 심장이 지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제 카테콜라민과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요거를 막아주려면은 뭘 쓴다? 베타블로커를 쓴다. 주로 그 중에서도 프로프라놀로를 쓴다. 그래서 프로프라놀로 이 타이로톡시코시스나 아니면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은 이 하이포살라무스의 TRH부터 시작해가지고 안테리어 피추어터리의 TSH 그리고 폴리큘러 셀의 사이로이드 호르몬 이런 식으로 엑시스를 쭉 따라오면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TSH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나오거나 또는 이 TSH가 결국은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되는데 이 TSH 리셉터에 대한 스티뮬레이팅 안티바디 또는 이니비터리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나 아니면은 하이포사이로이디즘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이 프로필사이로셀, 그다음에 메티마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약의 주요한 기능은 TPO,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이로이드 포르시데이즈, 이게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라고 그랬잖아요. 요거의 생산을 그래서 이걸 억제해가지고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생산을 줄이는 기능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 PTU는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바로 뭐냐? 이 5-디아이오디네이즈에 의해서 이게 페리퍼럴 컨버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막는 효과가 이 피로필사이어 유라시르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항갑상샘제 약제들은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TTU는 메티마졸보다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온다. 그러므로 사이로톡시코시스 갑상샘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중독증이 된 건데요. 그럴 때는 메티마졸보다는 PTU를 사용하는 게 증상 조절에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귤레이션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록신 글로불린, 바인딩 글로불린, TBG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사이로이드 호르몬에 붙어가지고 얘네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얘네도 몸 상태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좀 그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갑상샘 질환의 증상, 치료, 요거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 갑상샘 기능에 관련된 호르몬들은 정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게 갑상샘 기능 검사, Thyroid Function Test, 앞으로 TFT라고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TFT에서 하는 검사는 대략 한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TSH, FT4, T4, T3. 근데 이것도 사실 다 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TSH랑 FT4만 검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보험 문제 때문에 요거 2가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3가지는 이제 갑상샘 호르몬 자체의 절대적인 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 T4, T3는 토탈 호르몬의 양이고, 이 FT4는 결합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뭐 정상치가 대충 한 이 정도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TSH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 몸에 갑상샘, 호르몬이 충분하다? 그럼 당연히 TSH도 정상 범위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갑상샘 호르몬이 모자라다? 그럼 당연히 TSH가 늘어날 거고, 갑상샘 호르몬이 너무 많은 상태다? 그러면은 TSH가 굉장히 낮겠죠.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요 밑에 수치보다는 오히려 TSH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치료의 기준점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검사는 TSH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나와요. TFT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가 뭐냐고. 그 다음에 갑상샘 호르몬에서 또 중요한 게 이 갑상샘 스캔이죠. 그래서 radioactive iodine, 방사성 아이오딘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얼마나 업테이크가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통 사람은 한 요 정도 업테이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이제 5에서 25% 정도 업테이크가 된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핵의학 검사를 하면은 요렇게 갑상샘의 모양이 요렇게 표시가 되겠다. 요건데, 만약에 그레이브 디지즈 이런 게 있다면은 업테이크가 확 늘어나가지고요. 이렇게 굉장히 색깔도 진하고 큼지막하게 보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덩어리가 있다. 이제 그 톡식 아데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그 부분만 새까맣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 부분만 새까맣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덩어리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이제 톡식 멀티노듈러 고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덩어리 있는 부분마다 이렇게 다 색깔이 진하게 나왔죠.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덩어리는 있는데 덩어리가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는 덩어리는 아니고 그냥 생긴 덩어리다. 아무 기능이 없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비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이 사진들 다 중요하니까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갑상샘 질환에서 또 중요한 게 자가 항체죠. 그래서 조금 전에 갑상샘의 생리학에서 등장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었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TSH, 그리고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TPO, 또 갑상샘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사이로글로불린,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들과 관련된 안티바디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환마다 등장하는 안티바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첫 번째 TSH는요, 그 자체로 안티바디가 생기지는 않고 리셉터에 대한 안티바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H 리셉터에 대한 이제 스티뮬레이팅 안티바디죠. 없어도 그 이제 TSH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티바디가 리셉터에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TSH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게 만드는 놈인데, 요거는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즈에서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상선 항진증,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요게 그 이제 갑상샘 저하증인 하시모토에서도 아예 없냐면은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안티-TPO 안티바디는요, 과거에는 안티 마이크로소멀 안티바디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에서 헷갈리려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TPO 안티바디랑 마이크로소멀 안티바디랑 둘이 똑같다는 거 요거 기억 일단 해두시고요. 그럼 요거는 TPO를 이제 뭐 활성화시키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그 TPO를 그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에서 나타나는 안티바디고요. 마지막으로 안티-TG 안티바디. 요거는 이제 폴리클에 들어있는 그 TG들이 새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안티바디가 생기는 건데, 요거는 물론 그레이브스나 아니면 하시모토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레이브스나 하시모토에서는 안티-TG 안티바디가 대단하게 임상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안티-TG 안티바디가 사이로이드 캔서에서 팔로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안티바디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갑상샘 암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막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게 다음 시간에 갑상샘 항진증 그리고 갑상샘 염 이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상샘과 관련된 생리학, 갑상샘 기능 검사, 그리고 오토 안티바디들에 대해서 기초 검사를 설명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갑상샘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상샘 저하증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갑상샘 기능 자체가 떨어져 버린다. 이런 거를 프라이머리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TSH가 떨어진다. 요러면은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기능을 못하겠죠. 이거를 세컨더리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일시적으로 잠깐 갑상샘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갑상샘의 일시적인 염증에 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트랜지언트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의 가장 대표격이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입니다. 요게 자가 면역 갑상샘염, 그러니까 오토이뮨 사이로다이티스의 대표격인 질환이고요. 다른 것들 있고, 네, 요거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iatrogenic cause, 그러니까 이제 의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갑상샘에 손상을 입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adioactive ablation이나 사이로이덱토미를 했었을 때. 요거는 당연히 일부러 없애려고 한 거니까 당연히 하이퍼사이로이디즘 상태가 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의도는 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 RT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에 림포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헤드 앤 넥 캔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에 RT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갑상샘은 라디에이션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에이션을 받고 나서 장기적으로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되는 경우 요 USML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국시에는 아직 요 정도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이션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튬이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랑 연관이 많습니다. 세컨더리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은 이제 하이포살러모스에서 TRH 생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추어테리에서 TSH 생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 하이포살러모스에서 TRH까지 떨어지는 거는 나오지가 않고요. 이제 하이포 피추어테리즘, 그러니까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있어가지고 TSH 생성이 떨어지는 거 이게 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TSH가 떨어져 버린다. 요거 이제 세컨더리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은 이제 무통성 갑상샘염이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갑상샘염이 있는데 요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갑상샘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우와 뭘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원인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도 그렇고 이거 한 번에 다 외우시려고 하면 머리 터지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특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임상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막 요란하게 적어놓은 것들을 자꾸자꾸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우선은
그 빨간 것들을 외우시려고 노력하시고 나머지들도 나중에 결국은 익히자. 요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우선은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몸의 메타볼리즘 자체가 약간 깔아앉게 되기 때문에 아주 피로해하고 또 움직이기도 싫고 금방 사람이 지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열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춥습니다. 또 몸에서 열량을 태우지 않고 자꾸 쌓이기만 쌓이니까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식욕이 떨어지는데요. 그에 비해서 체중이 늘고 살이 찐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살이 찌는 거는 꼭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폴라이시스가 잘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메타볼릭한 원인도 있는데 이제 그 우리 몸에 뭐가 자꾸 쌓여요. 이제 뭔가 이제 자꾸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이 찐 게 아니고 노폐물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또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죠. 이 하이포사이로이즘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서 물을 잘 배출하지 못하고요. 몸에 자꾸 쌓여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SIADH 할 때 반드시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감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이제 그 하이포사이로이즘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요. 그리고 우울해 보입니다. 요거는 아마도 뇌 활동 자체가 약간 좀 처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이게 싶긴 한데, 이게 굉장히 심하면은 마치 주요 우울장애 Major Depressive Disorder가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치매, 디멘시아가 있는 수준으로 디멘시아로 오인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또는 갑자기 사이코시스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Depressive Mood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혈관계에서는 당연히 브레디카디아가 생기겠죠. 너무 당연하니까 요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요. 머리카락도 약하고 푸석푸석하고 잘 빠지고 그래가지고 알로피시아, 헤어 로스,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손톱도 잘 깨져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요거는 사실 진짜 좀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면 잘 안 생기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믹세데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메타볼리즘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는 이제 세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다닥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세포가 있으면은 그 사이사이에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글라이코사미노 글라이칸 같은 그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엑스트라셀룰 그 하이퍼사이로이즘 상태 때는 이런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들이 제거가 안 되고 자꾸 쌓이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interstitial space, 그러니까 이제 조직 사이사이, 그러니까 세포 사이사이 그런데 간질 같은데 쌓여가지고 그럼 마치 피부가 부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디에 그렇게 되냐? 이렇게 다리, 그리고 얼굴 자체가 약간 둥그러지고요. 근데 눈 주변에 또 그렇게 많이 쌓인다 그래요. 해부학 때 보시면 알겠지만 눈 주변 되게 몽글몽글한 그 약한 조직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특히 이렇게 쌓이는 게 티가 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페리오비탈 에데마,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리에 생기는 건 프리티비아 믹세데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생기는 거는 특징이요. 물만 쌓이는 게 아니고 마치 이런 다른 물질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에데마가 생기는 질환들 몇 가지 말씀드렸죠. CHF라든지 CKD, 간부전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피팅 에데마였잖아요. 이렇게 쑥 누르면 손가락에 쑥쑥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손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건데, 요 에데마는 그게 아니고 넌 피팅 에데마예요. 좀 되게 딱딱하고 손이 잘 안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변비.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은 변비. 반대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은 설사 생기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하이포사이로이드 마이오패시. 조금 전에 제가 믹세데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가 쌓이는 게 근육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근육에는 이제 근육 세포들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엉뚱한 게 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근육도 손상이 되고 약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근육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이게 올라가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스타틴을 먹었을 때 갑자기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디슬리피데미아랑 또 연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슬리피데미아를 조절하려고 그럼 스타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스타틴을 먹고 나서 갑자기 이 하이포사이로이드 그냥 마이오패스가 심해져가지고 온몸의 근육통 같은 게 갑자기 막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을 먹고 나서 마이알지아가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뭐 원래 하이퍼사이로이즘이 있던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몰랐던 사람이라면은 꼭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을 의심해가지고 TFT를 해야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거 USML에는 굉장히 잘 나오고 제 생각에 구시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임상에서도 스타틴에 의한 마이오패스는 자주 만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식기계 쪽에서는 이게 월경과다와 부정출혈이 생깁니다. 참고로 그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은 그 희발월경, 무월경, 성욕 감소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요. 이 하이포사이로이드즘도요. 그 희발월경하고 성욕 감소 생기는 건 비슷해요. 비슷한데 근데 한 번 월경을 할 때 월경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노말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정출혈, 업노말 유테라인 블리딩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하이퍼사이로이드즘 때는 일반적으로는 TRH가 올라가거든요. TRH 올라가기 때문에 그 TRH 때문에 프롤락틴이 상승해요. 그래서 프롤락틴 때문에 GnRH가 안 나오고 그럼 GnRH가 안 나오니까 FSH 분비가 떨어져요. 그럼 요거 분비가 떨어지니까 아노뷸레이션, 올리고메노리아 아니면 에이메노리아가 되는 거죠. 이제 월경 횟수 자체는 하이포사이로이드즘에서 줄어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한번 월경을 하면은 굉장히 양이 많다. 이게 하이포사이로이드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랩에서는 당연히 TFT를 하면은 이제 FT4, T3, T4, T4, T3 이런 것들 다 떨어져 있을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은 프라이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TSH가 올라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이제 TSH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세컨더리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이로이드 스캔을 해보면 그럼 라디오액티브 아이오딘 업테이크, RAIU 이거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메타볼리즘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네미아를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딱히 증상은 없고 FT4도 대체로 정상이거나 아니면 로어 노말 정도인데 TSH는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FT4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TSH가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주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제 TSH가 10 이상으로 너무 높으면은 치료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임신 예정이거나 아니면 임신 중일 때 이거는 이제 태아한테 중요하니까 미리 치료를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치료는 레버사이록신으로 합니다. 이거 T4만 주면 돼요. 그 약에 나와 있는 약들 보면은 T4 아니고 T3가 섞여 있는 것도 있는데 T3가 섞인 거 굳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 판정은 일반적으로 TSH로 합니다. FT4로 하는 게 아니고 TSH로 측정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TSH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저용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버사이록신을 조금씩 증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레버사이록신을 줄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어요. 레버사이록신으로 T4를 주는데 이 T4는 이제 실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T4가 몸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프리 T4로 돌아다니는 것들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프리티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보사이록신 외에 다른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내과적인 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FT 농도가 변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TSH 수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FT4를 높여서 TSH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은 약물을 지금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레보사이록신을. 그러니까 레보사이록신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이 사이록신 바인딩 글로불린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 풀 중에서 TBG에 결합해 있는 것과 프리로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TBG 양 자체가 줄어들면은 프리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안드로젠이랑 거의 똑같은 그런 얘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 유도체 같은 것들을 이제 그 근육 키우려고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해당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서 프로틴 자체가 확 줄어드는 경우. 네프로틱 신드롬이라든지 크로닉 리버 디지스라든지 스타베이션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TBG 자체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약물은 강제로 T4를 TBG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쓴다면은 FT4가 역시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FT4를 낮춰서 TSH가 높아지니까 약물 복용량을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라민 그리고 아이런, 칼슘 이런 이제 금속 계통의 필수 영양소 보충제 아니면은 PPI 이런 것들은 레보사이록신의 흡수량을 줄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봐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만약에 같이 써야 된다. 그렇다면은 양을 조금 늘려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 TBG 양을 반대로 높이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여성 호르몬 계통들입니다. 에스트로겐 그 자체, 뭐 먹는 것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타목시펜이나 랄록시펜 같은 SERM들. 그래서 임신 시에는요, 이 레버사이록신의 복용을 확 늘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로이드 호르몬의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타이로이드 호르몬을 빨리빨리 몸에서 대사해버려가지고 없애버리는 것들인데 이제 CYP 인듀서들 이런 약들이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 사용할 때도 역시 레버사이록신의 복용량을 늘려줘야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있잖아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어렵고 사실 구시에 이런 거 나오지도 않거든요. USMLE 보시는 분들은 좀 외우셔야겠지만 근데 이제 국시를 보시는 분들도 요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이포사이로이디즘으로 치료받는 여성은 임신을 했다면 레보사이록신의 복용을 늘려줘야 된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보통 임신 시에는 한 50% 정도 레보사이록신을 증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TSH의 정상 범위가 한 4점 초반. 이제 어떤 데에서는 랩에 따라서는 한 5로 정상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임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로 맞춰도 충분해요. 4에서 5. 너무 그렇게 낮출 필요까지가 굳이 없어요. 근데 이 임신한 여성에서는 이 TSH를 반드시 2.5 미만으로 많이 낮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태아의 신경계 발동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제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FSH, LH, TSH, HCG 얘네가 알파 서브 유닛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면은 HCG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HCG가 나와가지고 갑상샘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갑상샘 호르몬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약간 하이퍼사이로이드한 상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이포사이로이디즘 환자는 이 HCG에 반응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므로 외부에서 공급하는
레보사이록신의 양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임신 준비 단계에서까지 미리 올려줄 필요까지는 굳이 없겠지만 임신을 알게 된 시점에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이후에도 TFT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TSH를 2.5 미만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한 4주 정도마다 조금씩 양을 늘려줘야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하이퍼사이로이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를 간단하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게 이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이문 사이로다이티스의 일종이고요. TPO 안티바디가 생겨가지고 이 안티바디가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 때문에 요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기능이 천천히 떨어지고 결국은 하이포사이로이즘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시모토가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한데 하시모토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환자가 다 하이포사이로이드즘이 생기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유병 기간 중에 대개는 클리니컬리 유사이로이드 상태입니다. TFT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고 그다음 별다른 자극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첫 증상은 이 갑상샘의 그 기능 저하 뭐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고 별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거기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TSH가 올라간다던가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갑상샘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뭔가 답답하고 덩어리 같은 게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는 경우가 사실은 하시모토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는요 사실 이환 기간 동안에 유사이로이드, 하이퍼사이로이드, 하이포사이로이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이 안티바디가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 염증 때문에 그 폴리클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폴리클들은 이제 주변에, 폴리클은 사실 이제 그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가득 담아놓은 그 콜로이드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 그 콜로이드가 막 새어 나오면은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던 그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막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 하이퍼사이로이드가 됐다가 그게 효과가 슬슬 떨어지면서 유사이로이드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하이포사이로이드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임상 경과를 이제 반복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쭉 반복하게 되다면은 결국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샘 저하증의 그런 증상들 다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 TSH 증가 때문에 갑상샘이 커질 수 있다. 고이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TSH가 갑상샘의 성장도 약간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높아지면은 갑상샘에 이제 약간 이제 종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단은 TFT로 할 텐데요. 이제 이완기에 따라 가지고 뭐 좀 거의 유사하다 하면은 그럼 정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SH만 증가하는 상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subclinical hypothyroid statu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타이로이드 호르몬까지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hypothyroid state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대부분은 이 상태인데 점점 이 상태로 이완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질환들이 또 요거 말고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하시모토의 특징은 이제 일단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이완 기간이 굉장히 길고 자연적으로 잘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TPO 안티바디가 양성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 되겠어요. 그리고 TSH 리셉터도 드물지만 양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TSH 리셉터 안티바디는 요건 사실 그레이브스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주면은 요거 둘 다 양성이든지 아니면은 TSH 리셉터만 양성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상상이 중요합니다. 이제 뭐 벌써 몇 년 이상 클리니컬리 하이퍼사이로이드가 상태였고 그다음에 뭐 기타 뭐 고이터라든지 뭐 그런 하시모토의 임상상이 있다면은 그때는 하시모토로 진단을 하는 게 좋겠죠.
스캔은 조금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이그노스틱 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치료는 레보사이록신으로 치료를 하는데 컴플리케이션이 좀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이 첫 번째, 이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는요, 그 다른 오토이뮨 디지즈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시모토가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 타입 1 DM 이런 것도 있고, 비틀라이고 백반증이죠. 아니면 pernicious anemi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제가 이제 링크를 해놨는데 거기에 뭐 하시모토 얘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질환들이 발견된다면요, 꼭 TFT를 같이 해가지고 혹시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하시모토 타이로이디티스가 오지 않았나? 아니면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으로 이미 이완하지는 않았나? 그런 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pernicious anemia, celiac disease, 그다음에 타입 1 DM 뭐 이런 것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참고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믹세데마 코마가 있어요. 믹세데마가 생기다 못해 생긴 걸 넘어가지고 이제 장기간 치료하지 않은 하이포사이로이즘이 되면은 이제 갑자기 의식이 확 안 좋아지고 바이탈도 흔들리고 랩에서는 하이포나트레미아랑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이런 게 나온다는 건데 요러면은 치료를 레보타이록신과 하이드로코르티손 이렇게 같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시모토 어소시에이트 림포마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이제 염증이 생기다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거기 만성 염증 때문에 림포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원래 하시모토가 있던 사람한테서 목의 고이터가 갑자기 확 커진다. 그럴 때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이 하시모토 어소시에이트 림포마 아니면은 아나플라스틱 사이로이드 디시즈, 사이로이드 캔서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목이 갑자기 확 커질 수 있는 게 이 하시모토 어소시에이트 림포마, 그다음에 아나플라스틱 사이로이드 캔서, 마지막으로 이 사이로이드 수술을 한 다음에 거기 이제 혈관 지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갑자기 히마토마가 확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원인이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조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갑상샘 질환 첫 주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이퍼사이로이즘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사이로다이티스,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캔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강조드린 내용 암기하시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